오늘 뉴스에이는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한 충격적인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채널A는 지난달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부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가 지목됐다고 단독 보도했었지요. 경찰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범행을 시인한 사건 수가 무려 14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수보다 더 많은 겁니다.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이 이춘재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인 건 오늘까지 모두 9차례입니다. 이춘재가 수감 중인 부산교도소에 형사와 프로파일러를 보내 추궁한 끝에 이춘재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모두 14건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겁니다. 화성 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10차례의 사건 중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차 사건을 제외하고도 5건이 많은 겁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에 일어난 3건의 미제 사건도 인정했고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이 있었던 사실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군대를 제대한 1986년부터 처제 살해 사건으로 수감되기까지 화성과 청주 일대에서 일어난 유사 사건에 대해 이춘재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화성 사건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DNA가 나온 건 5차와 7차, 9차, 총 3건입니다. DNA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건은 물론 추가 범행까지 모두 자백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했더라도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춘재가 더 이상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했을 수 있고 추후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를 통해 일일이 검증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이춘재는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해왔는데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인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건 지난달 18일. 자백을 하기까지 13일간 대면 조사는 모두 9차례로 주말을 빼면 거의 매일 이루어졌습니다. 잦은 대면 조사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를 뜻하는 라포를 형성하면서 이춘재의 심리적 방어막을 조금씩 무너뜨렸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사에는 경기 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 중인 베테랑 프로파일러 6명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여기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심리 분석을 맡아 자백을 이끌어냈던 공은경 경위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의 진술을 활용해 이춘재를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전 경찰이 지난 1988년 7차 사건의 목격자인 버스 안내양 엄모 씨를 불러 법최면 조사를 진행했고 엄 씨가 이춘재의 사진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일치한다고 진술한 겁니다. 법최면 조사는 최면을 걸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조사 방법으로 법적 효력은 없지만 목격자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자주 사용되는 수사 기법입니다. 5차와 7차, 9차 사건에서 나온 DNA 증거물도 이춘재의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린 수단이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강도미수로 구속된 1989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춘재가 석방된 지 7개월 만에 다시 사건이 시작된 점도 이춘재를 압박하는 열쇠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정부가 요구한 검찰 개혁안보다 오히려 한 발 더 나간 안인데 검찰 개혁과 수사는 별개라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윤 총장의 답안지 내용 짚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제시한 검찰 개혁안은 그동안 여권에서 내놨던 개혁안보다 한 발 나간 것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특수부 폐지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부는 고소고발 없이도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어 청와대 하명수사 등 정치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오늘 전국 6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설치하자고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곧바로 6곳도 필요 없이 절반인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겠다고 한 겁니다. 외부기관 27곳에 파견된 검사 57명을 복귀시키고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를 실현하려는 개혁 방안입니다.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사실 공보 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복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장에게 제공돼온 전용 차량은 법무부의 규정 개정과 상관없이 오늘부터 바로 이용을 중단했습니다. 개혁은 개혁대로 추진하고 있으니 조국 장관 수사는 독립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안지를 제출받은 청와대는 일단 합격점을 줬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성의를 보였다는 반응인데요. 그러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유승진 기자가 청와대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자 청와대는 2시간 뒤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의 개혁안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칭찬했던 것과는 달리 윤 총장의 특수부 폐지안이나 파견검사 복귀 등에 대한 평가는 없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긍정적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평가를 유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총장이 즉각 응답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은 인정하지만 내용에 대해선 여전히 미흡하다는 취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이고 철저한 검찰개혁 의지를 읽기는 부족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청와대는 당분간 검찰의 자체 개혁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입구에는 이렇게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을 대비한 건데요. 소환을 공개하면 여권, 비공개하면 야권의 공격에 직면하게 될 검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의 소환 방식을 두고 검찰은 애초 통상 절차를 강조했습니다. 일반 사건 관계자와 마찬가지로 1층 출입문으로 출석시키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교수의 소환 방식을 두고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소환 방식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하 출입구 등을 통한 비공개 소환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소환돼 있는 동안 검찰청사에 구급차를 대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장관 부부가 연이어 건강 문제를 거론하는 마당에 공개 소환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수사에 비협조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 장관은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 교수나 조 장관 이런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선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이처럼 정경심 교수의 소환 날짜는 초미의 관심입니다. 정 교수 측과 소환 날짜를 협의 중인 검찰은 모레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경심 교수님 검찰 소환 통보 받으셨나요? 받으셨어요?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정 교수 소환 시점 협의는 사모펀드 투자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 수사 상황과도 연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를 불법 운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씨의 구속기간은 모레 끝납니다. 정 씨가 모레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의심되는 정 교수가 공소장 내용을 파악하기 전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일인 모레 소환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교수 조사는 한 번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펀드 운용사 실소유 의혹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고 정교수의 건강 상태도 조사 횟수에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교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기자, 대통령이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내놨어요. 청와대 마음에 드는 내용이었습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숙제에 검찰이 답안지를 제출한 것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이 이렇게 A4 용지 한 장짜리 분량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제시한 개혁안을 뛰어넘는 내용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요, 필요한 방안이고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패스, 합격정이라는 평을 내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청와대도 검찰 발표 이후 바로 공식적으로 환영한다고 냈어요. 그 정도로 내용이 괜찮았나 보죠, 청와대 보기에. 일단은 검찰이 생각한 검찰 개혁이요, 압축적이었고 예상 밖이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눈길을 끈 것은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한다라는 답안입니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한 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요, 오늘 서울중앙지검 등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대폭 키운 상황에서 이 조국 장관 수사는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오늘 검찰 개혁안 중에 이거 하나 짚어봅시다.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밖에 나가 있는 검사들을 많이 끌어오겠다는 것인데, 검찰은요, 현재 국회부터 법무부, 국정원, 감사원 등 총 37개 기관에 50명이 넘는 검사를 파견해 놓은 상황입니다. 법률, 자문부터 시작해서 기관 간의 소통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이 법무부 파견 검사들이 청문회 준비팀으로 지원을 했던 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일각에서는요, 이 법무부에서 검찰이 빠지게 될 경우에는 이 법무부의 힘도 빠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청와대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 사이에 청와대와 검찰 긴장이 좀 누그러지는 건가요? 일단은 아니요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내놓은 숙제, 거기에 대한 답안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처음 검찰총장이 될 때부터 윤 총장이 구상했었고 또 약속했었던 내용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미루려고 이 조국 장관 수사를 강도 높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 여권 지지자들의 프레임에 이 정면으로 맞서겠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개혁은 여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조국 장관 수사는 수사대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답안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했고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검찰의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며 조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총장에게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수사를 막아서는 이율 배반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개혁이 범법자의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우기도 합니다.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는 그런 합리적 추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논평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당은 검찰이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조 장관의 개혁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이 행정부의 일부 구성원이라는 점과 주말 서초동에 모여 검찰 개혁을 염원한 수많은 촛불 시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 하부기관이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제가 전례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정치 기획이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장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죠.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귀하라고 부르거나 답변석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조국 파면, 조국 해임이라는 피켓을 준비한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에게 단상으로 나오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한 것은 제 스스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안전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됩니다. 직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질문도 하지 않고 장관으로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귀하라고 부르겠습니다.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연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는 여론들입니다. 조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박 의원의 발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조국 씨라는 호칭도 나왔습니다.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 장관이 각종 의혹으로 만신창이가 됐다고 지적해 여당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소금이 아니라 흙보다 못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말씀의 취지 새기겠습니다. 강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후에도 조 장관 비판을 5분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그만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사퇴할 뜻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된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과거 장관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고위공직자를 비판했던 조국 장관은 자신의 사퇴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 적이 있죠? 네.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교수 시절에 아마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의 통화는 장관으로서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장관으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인 남편으로 전화를 했고요.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뿐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지적도 짧은 대답으로 받아 넘깁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 소환 요구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자신은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며 부인이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 말라면서 넘기면 다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최성해 총장이 정경심 교수의 전화를 받은 건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하기 사흘 전쯤. 당시 정 교수가 자신과 관련된 자료는 주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에 관련된 서류를 검찰에서 와도 요구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운동하고 이사로 있는데 그거 하나도 안 줬다. 그래도 한 이상 없더라.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것이란 경고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장이 잘못 내주면 총장님이 다치면 되가더라고. 그럼 검찰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고 저보다 나를 다치게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총장이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한 이후 본인의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야당 정치인과의 연루설까지 제기된 상황. 이에 최 총장은 학력 위조 논란과 이번 사안은 별개라고 반박하고 야당 정치인과의 연루설은 사이가 틀어진 친척이 꾸민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조국 장관과 조 장관을 옹호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했던 진보단체 참여연대의 간부가 이번에는 조국 사모펀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간부 회계사 출신인데 충분한 검증을 했다고 말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를 두고 권력형 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권력형 범죄로의 비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서 분석을 했고요. 심각한 문제가 있고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다. 불확실한 의혹 아니냐는 질문에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경제금융센터의 저와 같은 회계사 그리고 이제 경제학 교수님 이런 분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WFM 감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국 장관은 좀 부적격하다고 본다. 개인적으로는 조국 장관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 참여연대 출신인 조 장관에 관대한 이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참여연대 출신들에 대해서 입을 막고 어떤 감시 행위도 하지 않는 이건 시민단체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김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징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의 이중잣대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출석하며 이같이 외쳤습니다. 소환 대상자도 아닌데 자진 출석한 건데요. 검찰 수사에 대한 항의 방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피고 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기습 출석했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본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며 소속 의원들에게는 수사에 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이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 등의 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입니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의원들은 국정감사에 집중해야 하니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출석이 급히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이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여권의 방해를 지적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수사는 지연시킨다는 비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의 기습 출석은 검찰을 압박, 겁박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두가 아닌 검찰 겁박 쇼입니다. 황 대표는 5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자진 출석과 상관없이 한국당 의원 40명에 대해 추가 출석 요구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예, 독대입니다.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독대입니다. 먼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장면을 같이 보시죠. 윤석열 총장께서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날 조국 장관을 임명하면은 본인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총리 들어보신 바가 있으세요? 네,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어렵다고 총리가 얘기를 하는데 맞다는 건가요? 틀리다는 건가요? 정치인 언어 번역기 한번 넣어볼까요? 네. 그럼 아마도 이런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도 들어 알고 있지만 내 입으로 말하지 못하겠다. 네, 그렇다면 윤 총장이 청와대에 조 장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한 게 맞다는 건가요?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목한 건 여권 인사들이 일제히 부인하지 않으면서 윤 총장이 조국 불가론을 폈다는 게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윤 총장이 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는데 수용되지 않자 자신의 직을 걸고 조 장관 임명을 막으려 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사전에 조 장관의 문제를 알았다면 이것을 청와대에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권의 인식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위반이 사실이라면 저는 다른 것보다요.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너무 명백히 도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조 장관을 임명하기 직전까지 문 대통령도 지명 철회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윤 총장이 인사권에 도전하자 오히려 임명을 강행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는 건데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윤 총장과 가까운 지인에게 연락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려는 음모다. 윤 총장이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무리하게 조국 장관을 수사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서 내보내겠다는 여권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걸 두고 여당과 검찰이 대립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 사태 이후 사실보다 억측이 또 그 억측을 근거로 한 권력 암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이겁니다. 할 말은 당당하게. 네, 할 말은 당당하게 합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예, 다음 주제는 조국 굿즈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굿즈 하면 이 연예인 캐릭터 상품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조국 굿즈가 등장해서 큰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I am 조국, 나는 조국이다 이런 이름의 티셔츠가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조 장관의 뒷모습을 프린팅한 것 같은데 누가 파는 건가요? 예, 미국의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로 추정됩니다. 이 단체가 판매 수익금 전액을 조국 장관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티셔츠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26,000원에서 36,000원 사이입니다. 네, 이니 굿즈 이게 떠오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관련 상품이 유행한 적도 있잖아요. 팬덤이 조 장관 쪽으로 옮겨가는 겁니까? 예,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조 장관은 해외뿐 아니라 국내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조 장관 얼굴이 새겨진 검찰개혁 촛불, 집회, 티셔츠를 팔고 있습니다. 또 조국 장관을 응원하는 광고가 붙은 공항 리무진 버스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까도 새로운 계속 의혹이 나온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니언조, 즉 양파조 세트라면서 정의라는 글씨가 새겨진 물병, 그리고 열쇠고리 이런 사진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향한 찬반 의견이 정치를 넘어 사회, 문화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오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하면서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총 12,000세대가 입주할 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소급 적용되면 조합원들이 낼 돈이 더 많아질 거란 불만이 컸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거나 이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지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6개월 안에 입주자를 모집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관리 처분 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였습니다. 서울의 해당 단지는 135개로 13만 가구가 넘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는 기존 구단위가 아닌 동단위로 세분화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공급 축소 우려를 키워 집값 상승을 부추기자 적용 시기를 일부 유예하고 적용 지역도 줄여 정책 부작용 최소화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9월 서울 집값은 계속 올랐는데 특히 강남 4구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공급이 부족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 심리로 서울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더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만 금융 규제는 더 세졌습니다. 9억 이상 고가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사실상 막혔고 집을 사는 법인 사업자도 담보대출을 집값의 40%만 주기로 했습니다. 또 편법 증여, 허위 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후에 고속도로에서 영화에 나올 법한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주하던 차량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는데 타이어가 펑크난 상태에서도 30km를 더 내달렸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차선을 넘나들며 내달립니다. 순찰차가 시속 180km 이상 속도를 내보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38살 A씨.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일반 차량과 암행순찰차를 연거푸 들이받은 뒤 달아나는 겁니다. 숨가쁜 추격전은 30분 이상 계속됐고 경찰은 차량에 공포탄 한 발과 실탄 2발을 쐈습니다. 바퀴가 실탄에 맞아 터졌는데도 A씨는 도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이어가 터진 걸로 봐서는 맞은 건 맞은 것 같아요.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한 30분 이상 달렸거든요. 차량은 실탄 한 발을 더 맞은 뒤에야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은 도주 차량 타이어입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는데요. 당시 숨막히던 추격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 5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등 5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A씨는 직장에서 상사의 질책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춰 미기가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리자 홧김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아찔한 일이 서울 강남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객실 여성이 떨어질 뻔했는데 출근길 시민이 뛰어 올라가 구했습니다. 용감한 시민을 우현기 기자가 만났습니다.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위쪽을 바라봅니다. 호텔 5층 객실 창밖에 60대 여성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여성의 딸이 필사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지만 당장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 매달린 여자는. 근처 공사 현장으로 출근하다 이 모습을 본 49살 박경호 씨는 곧바로 객실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박 씨가 여성의 한쪽 발목을 붙잡고 버티는 동안 출동한 경찰관도 가세해 박 씨를 돕습니다. 두 사람이 여성의 발목을 잡고 버틴 시간만 40분. 빨리 이제 사다리자 대고 빨리 구해갔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잡고만 있었죠. 이윽고 옥상에서 줄을 타고 내려온 소방구조대원이 여성에게 안전장치를 채우고 무사히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구조된 여성은 중국 국적으로 딸과 함께 한국 여행을 왔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님의 혼자 잡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이 한쪽 발목을 마저 잡아주셔가지고 구조가 잘 된 겁니다. 박 씨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뭐 사람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 있을까. 경찰은 박 씨에게 용감한 시민상을 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이 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 맞는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홍량이 들여온 마약 LSD는 마약류관리법상 가장 중독성이 높고 부작용이 심한 가군에 속해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것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을 중재해서 기본적으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법원은 홍량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터넷 등에는 아버지인 홍정욱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는 초범이고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했다였습니다. 2000년 12월생인 홍량은 아직 만 19세가 안 돼서 소년법의 보호 대상이란 얘기인데요. 그렇다고 처벌할 방법 없다는 건 아닙니다. 홍량은 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소년을 처벌보다는 부정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소년법의 특성상 성인보다는 수위가 낮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 시점도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2심 선고가 12월인 홍량의 만 19세 생일보다 늦게 나오면 홍량은 소년법의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량이 소년이라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 거짓에 가깝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북미 협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오는 5일 미국과 실무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8개월 만에 재개입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긴 침묵을 깨고 미국과 만나겠다며 날짜를 공개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10월 4일 예비 접촉한 뒤 10월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 때문인지 어디서 만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며 미국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소미 협상이 기회의 창으로 되는가 아니면 위기를 재촉하는 계기로 되는가 한 것은 미국이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면서 자칫 북미 대화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전격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노딜 이후 8개월여 만에 열리는 협상인 만큼 북미 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오늘은 71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 포로는 약 7만여 명. 이 중 지금까지 탈북에 성공해 고향의 품에 안긴 국군은 81명에 불과합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은 대통령 직속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지난 2000년 국군 포로 구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수행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이후 탈북에 성공해 고향에 온 국군 포로는 81명. 이 중 국가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한 차례도 없습니다. 나라가 도와줬다는 게 없지. 정식으로 북한에서 데려온 건 아무도 없잖아. 다 부속을 통해서 왔 거지. 그런데 탐사보도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던 제2건국위원회가 국군 포로 구출을 추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브로커 윤모 씨를 통해 함경북도 탄광지에 있던 국군 포로 김모 씨 등 2명과 그들의 가족 3명을 구출해 중국으로 빼냈습니다. 그때는 국군 동포라고 말씀을 안 하고 북한 동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텔 좀 잡아놔라. 그래가지고 연길에 동북아 호텔 4월부터 2월 15일까지 이렇게 잡았습니다. 당시 구출 작업을 주도한 건 박종화 이해학 목사, 김거성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 등 제2건국위 종교계 인사였습니다. 그 당시 제2건국위원회 통일분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국군 포로를 데리고 오자. 그러니까 김거성 비서가 이거 참 좋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6.15 남북 정상회담이 속도를 내면서 부담을 느낀 정부는 손을 놓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쪽하고 화해 무드로 갈 때 북쪽에 그 납치된 군인들을 공개하고 그런 것이 맞지 않다. 중국에 머물던 그들은 결국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당시 앞에 그때 사진을 다 공군 쪽에 근무주나 실패는 실패인데 내가 그 다음에 너무 기록을 많이 하고요. 너무 불쌍해. 비밀 프로젝트로 진행됐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구출 비용은 제2건국이 예산이 아닌 교회 헌금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정부가 국군 포로의 강제 북송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일부 통할는지 몰라도 나이 먹고 출신이 국군 포로라면 그 북한에 가면 죽어요. 그걸 각오해야지.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군의 철통 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선 공군 최초의 스텔스기 F-35A가 일반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F-35A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 무기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렇게 국군의 날 행사는 성대하게 치렀지만 정작 우리 공군의 전투기엔 하자가 발견돼 논란입니다. 전투기 FA-50에 우리 기술로 기관총을 달았는데 계속 고장입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FA-50은 2014년부터 전력화되어 실전 배치된 기체로 정밀 폭격 능력을 가진 국산 첨단 전투기입니다. 고등훈련 뒤 T-50을 전투기로 개조한 FA-50 60대가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다고 거창하게 홍보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FA-50은 전력화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7차례 기총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기총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사격 중 진동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총알이 기체를 자해하듯 긁고 나가는 겁니다. 또 탄피가 안에서 튀고 깨지면서 민감한 내부 배선을 끊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조준율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자칫 기체 훼손으로 이어져 조종사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속된 기총 고장으로 공군은 지금까지 모두 3차례 사격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무려 331일로 실전 배치된 5년 중 1년을 근접 전투의 기본 무기인 기총 없이 출격한 셈입니다. 그게 아주 기본적인 무장이고 또 카디즈의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도 그때도 기총으로 대응을 했던 거거든요. 공군은 손상 우려가 되는 배선에 덮개를 씌우는 임시방편으로 기총 실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우리의 국군의 날인 오늘이 중국은 건국 70주년 국경절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치렀는데 최첨단 신무기를 선보이며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중국에 대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이들이 등장하는 건국 70주년 기념영화. 테난먼에서 열린 국경절 행사에서는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중국 지도부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没有任何力量能够阻挡中国人民和中华民族的前进步伐.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은 최첨단 무기들이 총동원돼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同志们辛苦了. 열병식 대열이 지나가는 장안대로 주변은 열병식을 보기 위해 나온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41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15,000km로 발사 30분 만에 미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他们是支撑强国梦、强军梦的坚强实力. 군사 강국의 면모를 과시함으로써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중국 내부 결속을 노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자, 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했나요? 예, 혹시 TV 수신료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영방송 보려면 무조건 내는 돈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른 말로 KBS 수신료라고도 하는데요. 네. 방송법에 따라서 공영방송인 KBS 운영을 위해 가정에서 매달 납부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이 TV 수신료 문제점을 취재해봤습니다. 예전에는 TV가 필수 가전으로 불릴 만큼 집집마다 한 대 이상씩 있었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이 활성화되면서 TV가 없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TV가 없는 집에서도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렇게 TV 수신료가 의무적으로 부과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TV 수신료, 과연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 걸까요? 우선 TV 수신료를 왜 납부해야 하는지 KBS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소지자라면 납부 의무가 있는 사항입니다. 수상기라는 것은 TV나 TV기는 가지고 있는 모니터 등이 TV 수상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과 다르게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데도 오랜 기간 수신료를 납부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30대 남성 직장인의 집을 찾아가 봤는데 집안 어디에도 TV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몇 년째 좀 잦은 출장 때문에 집에 TV를 안 들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최근에 전기 고지서 나온 걸 보니까 TV 수신료가 있더라고요. 거의 한 4년 정도 될 것 같아요. TV 수신료는 매달 2,500원, 4년 동안 납부했다고 했다면 12만 원 정도를 모르고 낸 셈입니다. 자, TV가 없는데도 돈을 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징수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찾았습니다. 집에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나와서요. 이게 왜 나온가 해서요. 이거는 KBS 쪽에서 부과하는 것도 저희는 청구서가 이렇게 나가서 전기요금이랑 같이 합산이 됩니다. 이거는 KBS에다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KBS에 물어봤습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는 왜 나오는 거예요?
수신료는 계량기별로 부과를 하고 있어서 주거용 전기를 한 달에 50kW 사용이 되어서 부과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쓴 전기거든요, 이번 달에. 104kg 썼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전기가 여기 뭐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이거를 기준으로 TV 수신료를 받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KBS는 가정에서 전기 50kW를 쓰면 수신료를 부과한다는 거네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따져봤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 냉장고를 한 달 동안 사용했을 경우 소비 전력량이 약 30kW 정도입니다. 전기밥솥으로 매일 밥을 지어 먹을 경우, 밥은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달 소비 전력이 30kW 정도고요. 이렇게 냉장고랑 전기밥솥 2개만 써도 50kW가 거뜬히 넘는 겁니다. 그런데도 50kW만 넘으면 일단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TV를 쓰지도 않았는데 내는 사람은 억울했겠어요. 이 청구서를 보내는 한국전력 측에 더 알아봤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직접 한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집에 TV가 없는데 제가 모르고 계속 수신료를 내왔잖아요. 저희가 소비자가 모르고 신청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냈던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KBS 수신료의 환불에 대해서는 KBS 콜센터로 통화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한전에서는 3개월 분까지만 환불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자, 환불 받으려고 해도 이리저리 물어보다가 힘이 빠져버리겠어요. 시키는 대로 KBS 콜센터에 전화하면 뭐라고 합니까? KBS가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구서에 매달 수신료가 부과가 될 때는 부과된다는 내용과 뒷면에도 소지나 변경 있을 때 신고하십사 안내해드릴 문구를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방금 KBS에서 말한 수신료 안내 고지인데요. 전기요금 고지서 뒷면에 워낙 작은 글씨로 적어놔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네요. TV 수상기를 구입하면 KBS에 등록하라라는 설명만 있지 거꾸로 수상기를 없앴을 경우 어떻게 환불하는지는 설명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이 TV 수신료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만 15만 건이 넘었는데요. 이 중 수신료 환불 건수는 17,000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환불 규정을 아는 일부의 시청자만 돈을 돌려받고 그렇지 않은 상당수 시청자들에겐 억울하게 수신료를 계속 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진희 간다였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국회가 진상조사를 위해 누구든 부를 수 있지만 이번엔 지역구 민원 해결용 성격이 지나치게 짙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3년 전 국정농단 청문회에 참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난데없이 롯데푸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로즌 델리라는 빙가류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롯데 갑질로 망했어요.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신 회장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2010년 롯데푸드는 위생 문제로 팥빙수 제조업체인 후로진델리와 협력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후 업체가 손해를 봤다며 공정위에 제소하자 롯데푸드는 5년 전 합의금 7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폐업한 상황에서도 원유와 박스 납품권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롯데푸드 측은 이미 해결된 사안인데다 협력사에 무리한 조건을 들어주면 배임 소지까지 있다며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있던 충남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 회장에게 의혹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있다. 그러니까 롯데가 알아서 해결을 해라 하는 걸 기간을 많이 주었는데 사장이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한테 얘기해? 문제는 신 회장이 롯데푸드 지분이 없고 등기 이사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자 업체가 수십억 원의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한 걸로 드러나 파문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책을 지원해주는 북토큰 사업을 정부가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도서 교환권인데 좋은 취지의 이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저소득층 학생 7만 3천 명에게 나눠준 북토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한 도서 교환권으로 올해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기 꺼리는 학생들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0장이 안 들어오는 거죠. 쓰는 학생이 아마 자기 이제 피해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북토큰으로 교환 가능한 도서 목록은 200종에 불과하고 대형 서점에선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많이 찾는 도서가 아니니까 저희가 갖고 있고 힘들고요.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는 독후감 대회에선 응모 학생에게 북토큰 수령 여부를 묻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걸로 이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수혜 학생과 일반 학생을 구분해 채점하고 수혜 학생의 수상 비율까지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제공되는 도서의 폭을 넓히고 독후감 대회에서 북토큰 수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측도 수혜 여부를 직접 묻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기 중 관중의 손가락 욕설을 한 김비호 선수가 오늘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김비호는 오늘 무릎을 꿇고 팬들에게 사죄했습니다. 한국 프로골프협회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비호 선수. 김비호는 출전 정지 3년과 벌금 1,0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인터뷰를 하던 김비호는 선수이기 전에 사람이 되겠다며 무릎을 꿇고 팬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이제 앞으로는 벌을 달게 받고. 지난 주말이었죠. 김비호 선수가 대회 우승은 했지만 티샷 도중 휴대폰 카메라 셔터를 누른 관중을 향해 손가락 욕설을 해 논란이 되는데요. 경기 매너를 지키지 못한 갤러리에도 비난이 따랐지만 손가락 욕설을 한 김비호 선수에 대한 팬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과거 팬들의 야유에 손가락 욕설을 한 메이저리거 김병현 선수나 관중석에 난입한 안정환 선수, 그리고 팬들의 비아냥에 흥분했던 하승진 선수 등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김비호 선수를 통해 올바른 관중 매너와 함께 선수들의 냉정한 프로의식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오늘이 정규리그 마지막 날인데요. 우승팀이 바로 오늘 결정됩니다. 두산이 NC를 이기면 두산이 우승하지만 반대의 경우 SK가 우승합니다. 잠시 나가 있는 김태욱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잠실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된 한 시즌 농사가 바로 이 경기로 결정이 나는데요. 현재 5회 초가 진행되고 있는데 NC가 두산을 2대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분명 두산과 NC의 경기인데 SK 유니폼을 입은 팬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SK와 두산 유니폼 그리고 NC 유니폼을 입은 친구들이 함께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떤 팀이 우승을 할 것 같나요? 오늘은 무조건 두산입니다. SK입니다. SK! 네, 이렇게 우승을 겨루는 두 팀이 각자의 팀을 응원하면서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분명 칼자루는 두산이 지고 있는데 NC의 저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승패에 부담이 없는 NC가 오히려 3회 선취점을 내며 두산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두산이 승리하면 승무패가 모두 SK와 같아지는데요. 하지만 3대 전적에서 9승 7패로 앞선 두산이 결국 최종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두산이 비기거나 지면 SK가 통산 4번째 정규 시즌 우승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경기가 끝나면 모레부터 잠실에서 NC와 LG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으로 가을 축제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이번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는 혁신적인 카메라 기법이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의도와는 달리 여자 선수들의 신체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카메라가 출발을 앞둔 선수들을 분주하게 담아냅니다. 그런데 올해는 색다른 중계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바닥에서 올려다보는 듯한 낯선 각도로 선수들을 잡아낸 겁니다. 스타팅 블록에 설치돼 출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블록캠입니다. 주최 측은 혁신적이라고 홍보했지만 의도와 달리 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잡아낸다며 여자 선수들이 반발한 겁니다. 일부 선수들은 카메라들이 날 올려다봤고 몰카처럼 불쾌했다며 성적 수치심과 함께 경기력에도 영향이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최 측은 결국 블록캠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영상은 경기가 끝난 뒤 바로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신체 노출 문제로 망신살만 뻗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세계 육상대회 우승자들의 세리머니도 개성이 넘칩니다. 저마다 다른 화려한 포즈 끄정상으로 확인하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직 서울은 태풍이 실감나지 않지만 남부에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가기 때문에 영향력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18호 태풍 미탁은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태풍은 내일 오후 3시쯤 서귀포 서쪽 해상을 지난 뒤 자정 무렵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남부 내륙을 통과해 개천절인 목요일 낮에는 동해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의 위험 시간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주는 내일 종일 영향권에 들겠고 남부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중부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가 고비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중부로도 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 600mm 이상,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500mm 이상, 남부와 제주, 영동에는 최고 300mm의 엄청난 폭우가 집중되고 중부지방에도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풍도 비상입니다. 제주와 일부 섬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70km를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태풍이 다녀간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태풍이 찾아옵니다. 안전에 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내일부터 정기국회의 꽃,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부 국정 전반을 감시하기 위한 장이지만 역시나 여야 모두 조국 장관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조국 장관 이슈가 여름을 거쳐 가을까지 갈 모양입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민생을 챙기는 것도 정부와 국회의 몫이겠죠. 내일도 뉴스입니다.